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떨어진 깊은 산자락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우남이라 불리는 그 암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한 한 관상가가 머무는 곳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백운. 젊은 날에는 한양의 이름난 양반댁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았으나 어느 날 호련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중으로 들어와 수행과 독경에만 뜻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암자 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소곤거렸습니다. 백운은 법당 앞 평상에 앉아 묵묵히 경전을 읊조리고 있었지요. 그때 문득 암자 어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가볍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하는 듯 더딘 걸음이었지요. 이런 산중까지 누가 오는고. 백운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드는 순간 암자문 너머로 한 여인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 20 남짓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거친 배옷 차림이었으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생,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습니다. 여인이 허리를 곱게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단정하여 천한 신분이라 하기 어려운 교양이 묻어나고 있었지요. 백운은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평생 관상을 보며 살아온 이였으니 여인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단번에 읽어낸 것이지요. 여인의 이름은 비연이었습니다. 본디 한양의 홍대감댁에서 종으로 일하는 처지였는데 주인 마님의 심부름으로 이 산중 암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보자기에 담은 쌀 한 말과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전해드리라는 심부름이었지요. 마님께서 선생의 수행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보내신 정성입니다. 비연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운은 그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그녀의 얼굴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외가 엇갈려 있었지요. 아가씨, 잠시 이리 가까이 와보시오. 백운의 음성에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연은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혹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소. 비연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은 이마의 넓이와 눈빛의 맑음, 코끝의 정기와 입술의 선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상을 보는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한참을 바라보던 백운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연이 놀라두어 걸음 물러나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선생, 어찌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시옵소서. 아가씨, 이 늙은이가 무례를 범하였소이다. 허나 하나만 묻고 싶소. 어찌하여 귀한 얼굴을 지니고도 천한 종살이를 하고 계신 것이오? 백운의 음성에는 간절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 저는 그저 홍대감댁에서 종으로 일하는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귀한 상이라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이마의 두터움과 눈매의 고듬, 입술에 어려있는 맑은 기운이는 귀한 집안의 규수가 지녀야 할 상이지요. 비연은 어리둥절해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살 무렵 비단옷을 입고 큰 기와집 마당에서 놀던 기억. 그러나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선생,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덮었다 하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아가씨, 그대의 운명 또한 그러할 것이오. 그때 서산에 해가 기울고 있었으므로
비연은 서둘러 자리를 물러나려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실 것이옵니다. 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디 또 오시게 된다면 이 늙은이가 전해드릴 말씀이 더 있소이다. 비연은 정중히 절을 올리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백우는 그녀가 사라진 산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인은 범상한 종이 아니며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암자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백우는 오래전 스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주는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홍대감 댁의 안채는 그날따라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흘러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려왔지요.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홍씨 마님은 문득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었는데 암자로 심부름을 보낸 비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계집애가 어디서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홍씨 마님의 입가에는 불쾌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녀가 비연을 대하는 마음은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뒤섞여 있던 것이지요. 홍씨 마님은 원래 한양의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홍 대감과 혼인하여 양반댁 안주인이 된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성취였지요. 하지만 그 지위를 지켜내려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자신보다 더 눈에 띄는 존재가 있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연은 바로 그런 골칫거리였습니다.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말씨 하나에도 은근한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유독 비연에게 눈길을 주었고 심지어 홍 대감마저도 그녀를 대할 때면 다른 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문간방에서 늙은 종이 와서 알렸습니다. 마님, 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홍씨 마님은 바느질감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장 이리 오라 하거라. 잠시 후 비연이 안채로 들어와 깊이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다녀온 탓에 치마 끝에는 흙이 묻고 머리칼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으나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애련하게 보였습니다. 마님께 문안드립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도록 꾸물거리고 있었느냐? 홍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암자까지 길이 험하여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길이 험하다니? 다른 계집들은 반나절이면 다녀오는데 너는 하루 종일 걸렸단 말이냐? 홍씨 마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화를 내는 까닭은 단순히 늦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연의 얼굴이 문제였지요. 온종일 산길을 다녀왔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요한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새속의 때가 닿지 않는 연꽃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홍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가 와 있소?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온 홍 대감의 시선이 곧장 비연에게 머물렀습니다. 홍씨 마님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소 종들을 대하는 눈빛과는 사뭇 다른 빛이었지요. 암자의 심부름 다녀온 비연입니다. 홍씨 마님은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날이 저물기 전에 무사히 다녀와 다행이다. 홍 대감의 말투는 분명 다른 종들에게 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아씨에게 하듯 정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홍씨 마님의 얼굴은 굳어졌지요. 비연이 물러난 뒤 홍씨 마님은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눈엣 가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과 달리 굽신거리지 않고 늘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마치 천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지요. 게다가 집안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괘씸했습니다.
대감은 물론이고 손님들까지도 유독 비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동네 안악들마저도 저 계집아이는 여느 종과는 다르구나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홍씨 마님의 머릿속에 문득 어릴 적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주는 진흙에 묻혀도 빛을 다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어쩐지 비연과 겹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 계집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언젠가 큰 화가 될 것이야. 홍씨 마님의 가슴 속에 어두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라도 비연을 반드시 제자리에 붙잡아 두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지요. 그날 밤 홍씨 마님은 누웠으나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스치는 가을바람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시기의 불씨가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한편 종방에서는 비연이 홀로 앉아 하루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산중 암자에서 만난 백운 선생의 말씀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이 천한 신분이 아니라고 귀한 집안 규수의 상이라고 했던 그 말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 어느 날 홍대감 댁에서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장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홍씨 마님은 비연을 불러 무명배와 겨울나기용 콩, 손님 접대용 과일을 사오라 일렀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무명은 반드시 질 좋은 것으로 고르고 콩은 벌레 먹지 않은 것으로만 사와라.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홍씨 마님의 지시는 평소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마치 비연을 오래도록 밖에 내보내고 싶어하는 듯 했지요. 비연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고 광주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물건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외쳐댔지요. 생선을 파는 아낙네의 구성진 목소리와 곡식을 파는 노인의 구수한 말씨가 뒤섞여 장터만의 활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연은 포목전으로 가서 무명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무명을 고르시는 눈이 보통이 아니시군요. 비연이 고개를 돌리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히 유권을 쓰고 깨끗한 도포를 걸친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지요. 눈빛에는 온화함과 지적인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주인 어른 분부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으나 선비는 그 말투에서 예사롭지 않은 교양을 느꼈습니다. 여느 종이라면 양반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지요. 소생은 이연도라 합니다. 혹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가씨의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비연이라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이연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태도마저 남달라 보였던 것이지요. 비연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연꽃의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합니다. 이연도의 말에 비연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맑고 단아했던지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그녀만은 다른 세상 사람처럼 고요해 보였지요. 도령께서는 어찌 이런 장터에 나오셨는지요? 비연이 물었습니다. 이연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에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글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어려 있었습니다. 비연은 그런 선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마음을 지닌 양반도 있구나 싶었지요.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함께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비연은 콩을 고를 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상한 것을 가려냈고 과일을 고를 때는 향기까지 맡아 가장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이는 평범한 종의 안목이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연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이런 일에 익숙하셨나요? 이연도의 물음에 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적 기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배운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이연도의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 몸가짐,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양반가 규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지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비연은 마님의 분부대로 물건을 다 샀습니다. 이연도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오늘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어 즐거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허나 종의 몸으로 언제 다시 나오게 될는지 알 수 없지요. 비연의 대답에는 아쉬움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연도는 그런 그녀가 못내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인연의 징표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도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향을 담은 작은 향낭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령,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비연이 사양했으나 이연도는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언젠가는 분명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지요. 비연은 더 거절할 수 없어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도 도령님. 비연이 떠난 뒤에도 이연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일었습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리고 비연이라는 여인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비밀이 있다는 예감이었지요. 첫눈이 내리던 초겨울 어느 날 청우남에서는 백운 선생이 홀로 참선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마주한 비연이라는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그를 괴롭혔지요. 그 얼굴에서 본 것은 단순한 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스승 현묵대사께 들었던 붉은 연꽃의 관상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백운은 스승께 여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 붉은 연꽃의 관상이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현묵대사는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지요. 이마는 달처럼 밝고 두 눈은 별처럼 맑으며 코는 옥같이 곧대 거만하지 않고 입은 작대 말에는 품격이 있다. 무엇보다 그 온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연꽃과 같아 진흙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는 법이지요. 바로 그 모습이 비연에게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백운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홍대감 댁에 보내는 글이었는데 비연을 다시 암자로 보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지요. 사흘 뒤 비연이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심부름이 아니라 선생의 청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홍씨 마님은 처음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관상가의 간곡한 청을 무시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허락했던 것이지요. 선생, 부르셔서 찾아왔습니다. 비연이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백운은 반가움 속에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지난번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불렀소이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앉아주시겠소? 두 사람은 암자 마당의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가씨,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으신가요? 백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비단옷을 입고 큰 기와집에서 지냈던 듯한 허나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백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 어머님께서 무엇이라 부르셨는지 기억나시오? 애기씨라, 우리 애기씨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백운이 무릎을 쳤습니다. 애기씨는 양반과 규수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종의 딸에게는 쓰이지 않는 말이었지요. 백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아가씨, 실례를 무릅쓰고 손목을 한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비연은 의아했으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백운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목 안쪽에 흐릿하나 뚜렷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화꽃처럼 5갈래로 번져 있는 선천적 표식이었지요. 이것은 매화문 표식이로군요. 백운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매화문 표식은 연안 이씨 문 중에서 대대로 전해진 특징이라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백우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이 표식은 양반가 혈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연안 이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징표요. 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지요. 백우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10여 년 전 연안 이씨 가문이 억울하게 화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규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아가씨께서 혹 그 후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말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아직 단정할 수는 없소. 허나 아가씨의 관상과 표식 그리고 기억을 종합해보면 가능성이 높다 여겨집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되 섣불리 움직여서는 아니되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지요. 백우는 다정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비연은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암자를 떠났습니다. 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깊은 탄식을 내쉬었지요. 진주는 언젠가 제 빛을 찾게 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작은 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표식이 과연 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인가.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밤새 이불 속에서 뒤척였지요. 겨울이 깊어가자 홍씨 마님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암자에 다녀온 비연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기 때문이지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은은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사이 집안 사람들의 시선마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대감과 벗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홍씨 마님은 치를 떨었습니다. 자네 댁종 중에 비연이라는 아이가 있지 않나? 보아하니 범상치 않던데. 맞소. 걸음걸이와 말투가 여느 종들과는 달라 보였소. 은근히 기품이 서려 있지 않소? 홍씨 마님의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홍씨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직접 나서서 비연을 괴롭히면 오히려 의심을 살터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지요. 그러다 하나의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뒤 홍씨 마님은 집안 하인 돌쇠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돌쇠는 본래 다른 양반 댁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전력이 있어 홍씨 마님에게 약점을 잡힌 몸이었습니다. 돌쇠야, 너에게 일을 하나 맡기려 한다. 마님,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따르겠습니다. 홍씨 마님의 음성은 낮고 음습했습니다. 비연이라는 계집이 수상하니 그 아이의 탈을 씌울 방도를 마련해야겠다. 며칠 뒤 마님은 돌쇠에게 고발문을 쓰게 하였습니다. 영모와 연루된 듯 꾸며낸 밀고문이었지요. 비연이 밤마다 수상한 자와 만난다든지 대감댁의 일을 몰래 흘린다든지 하는 거짓을 사실처럼 적게 했습니다. 이 글을 관아에 몰래 두고 오너라. 절대 우리 댁과 연관된 흔적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품고 한성부 관아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사라진 틈을 타 고발문을 관아 게시문함 속에 슬쩍 밀어 넣었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모와 관련된 밀고문은 아무리 사소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지요. 한성부 판관이 찌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해야겠소. 홍 대감댁에 사람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시오. 한편 홍씨 마님은 안채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오히려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치밀히 꾸며놓았고 심지어 비연이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고
거짓 증언할 자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말이지요. 비연은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백운 선생의 말이 자꾸 마음을 흔들어 자신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홍씨 마님의 눈빛에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곧 관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 계집을 잡아가겠지. 이제야 속이 시원해지겠구나. 홍씨 마님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을 해치려 꾸민 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칠 진실을 미리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홍씨 마님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진실은 결코 오래 가려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자 이현도는 과거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장터에서 만났던 비연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품격 있는 말투와 단정한 몸가짐이 계속 생각을 끌어냈지요. 어느 날 오후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옛 문집을 들추다 연한 이씨 가문의 족보와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줄을 따라가던 그의 눈이 어느 대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연한 이씨 이정원과 그 일가가 영모 혐의로 화를 입었으나 뒤에 무고였음이 밝혀졌다. 그때 어린 딸은 유모의 손에 이끌려 종적을 감추었다 하니 이름은 이비연이라 하였다. 이비연 비연? 이현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만난 그 여인이 바로 이 기록 속의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문헌에는 이정원이 청렴하고 학문이 높았으나 모함을 받아 억울한 화를 당했다는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과 아들은 세상을 달리했으나 5살이던 딸만은 유모의 손에 이끌려 피신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도는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다른 책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야사집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정원의 억울함을 밝히려 애쓴 몇몇 인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금도 산사에 머무는 한 노승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진실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다음 날 이현도는 바로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노승 해민 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듯한 노승은 허리는 굽었으되 눈빛만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대사님, 연한 이씨 이정원 어른에 대해 여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현도가 공손히 말하자 해민 대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정원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로구나.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 그 집안에 어린 딸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이비연이라 불렸지. 참으로 가련한 운명이었네. 내가 젊은 시절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절로 도망쳐 왔었지. 한동안 절에 머물다 결국은 한 집안에 맡겨졌는데 거기서 종으로 살게 되었다 들었네. 이현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 그 집안이 어디인지 기억하시옵니까? 홍씨 댁이라 했던 듯하네.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만 이현도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만난 비연이 바로 그 이비연일 것이라 여겨졌지요. 대사님, 그렇다면 이정원 어른은 억울하게 화를 당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나라에 충성한 분이었네. 허나 세상 정치가 어지러워 억울한 희생을 입으신 게야. 몇 해 지나 진범이 드러나 누명은 풀렸으나 이미 가문은 사라진 뒤였지. 노승의 말은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이현도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절을 나서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연 아가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요.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집에 돌아온 이현도는 아버지께 조심스레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벼슬에 있던 아버지는 정의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난 그 아씨가 연한 이 씨의 후손이라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느니라. 예,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연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별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비연 아가씨,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게 마련이지요. 봄바람이 불어오던 무렵 관아에서는 비연에 대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청의 김포교는 수상한 점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상하구나. 고발장에는 그 여종이 밤마다 수상한 자들과 만난다 하였는데 정작 이웃이나 술락꾼에게 물어보니 본 사람이 없지 않은가. 김포교는 동료들과 함께 홍대감댁 주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웃집 안악, 길손, 밤마다 순찰을 도는 술락꾼까지 일일이 불러 확인했으나 누구도 비연의 수상한 행적을 본 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정갈한 태도를 지녔다고 칭찬할 뿐이었지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고발장을 관아에 전한 자의 정체였습니다. 그가 홍대감댁 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포교는 곧 돌쇠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이 고발문을 전한 자가 맞느냐?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예, 소인입니다. 저는 그저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뿐이옵니다. 도리라? 그럼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냐? 예, 아니, 그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자 김포교는 더욱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거짓을 끝까지 감춘다면 너 또한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지요. 결국 돌쇠는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홍씨 마님이 거짓 고발을 꾸며 자신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상관에게 보고되었고 한성부 판관은 홍대감댁에 대한 전면 수사를 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씨 마님의 더 큰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은밀히 빼돌린 장부가 발견되었고 여종들을 몰래 다른 집에 팔아넘긴 정황까지 확인된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무고가 아니라 가산을 빼돌리고 인신을 매매한 중대한 죄가 아니겠는가. 판관의 음성이 관아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씨 마님은 무릎 꿇은 채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그러나 돌쇠의 자백과 장부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이미 모든 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홍대감조차 부인의 죄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에 나아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부인의 잘못이니 피해 입은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홍 씨는 남편의 지위를 믿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엄벌에 처한다. 재산은 몰수하고 변방으로 유배하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홍 씨 마님은 눈물을 삼키며 끌려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여종들은 믿기지 않는 듯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지요. 비연 또한 넋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던 마님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배길에 오르는 순간 홍씨 마님은 비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독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내 탓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것은 끝내 자기 욕심이 불러온 파멸이었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홍대감은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는 특히 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비연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로써 홍씨 마님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녀 스스로가 파멸을 자초한 꼴이었지요.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는 법임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비로소 평화가 깃들었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숨결들이 자유롭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비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길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홍씨 마님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이현도는 아버지와 함께 홍대감댁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비연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문서들과 여러 증언이었지요. 정의롭기로 이름난 인물이라 홍대감은 그들을 정중히 맞아들였습니다. 홍대감, 댁에 있는 비연이라는 여인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엄중했습니다. 홍대감은 의아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현도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어른, 비연은 사실 연안 이씨 가문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10여 년 전 억울한 화를 당한 이정원 어른의 따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홍대감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역시 비연이 예사로운 종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온 터였지요. 아버지는 가져온 자료들을 내보였습니다. 연안 이씨의 족보, 억울함을 기록한 사료, 화계사 해민 대사가 남긴 증언의 글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아가씨 손목에 있는 매화 표식을 살펴보면 그녀가 이정원 어른의 따님임이 분명합니다. 홍대감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던 여인이 명문가의 후손이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비연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을 보고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안드립니다. 이현도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연 아가씨, 아니 이비연 애기씨,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연은 뜻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연안 이씨 가문의 따님이십니다. 어린 시절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과 흩어졌지만 이제 누명도 벗겨지고 신분도 되찾게 되셨지요. 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운 선생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이제 당당히 교수로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홍대감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연하니 이 애기씨께 사죄드립니다. 모르고 지냈다 하나 귀한 분을 종으로 부린 죄가 크지요. 비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대감어른, 오히려 따뜻히 보살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비연의 신분을 바로잡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정원의 누명이 이미 풀린 터라 그의 딸 역시 명예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요. 비연은 새 거처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현도는 곁에서 끝까지 도우며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자연스레 두 사람의 정은 깊어졌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기씨, 이는 하늘의 뜻이지요. 진실은 오래 숨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미소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청운함에서는 백운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붉은 연꽃의 관상이었구나. 진흙 속에서도 본질은 흐려지지 않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이지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말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망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선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지요. 몇 달 뒤 이현도와 비연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상징적인 결실이었습니다. 혼례날 백운 선생도 찾아와 축복했습니다. 진주는 진흙에 묻혀도 빛을 잃지 않지요. 두 분의 앞날에 복이 따르길 바랍니다. 비연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의 삶 속에서도 품격은 있었으나 본래의 신분을 되찾은 지금은 더욱 당당히 빛났지요. 혼례 후 그녀는 홍대감댁을 찾아가 옛 정을 나누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홍대감은 여전히 미안해하며 배웅했습니다. 애기씨,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를 빕니다. 대감어른,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비연의 기나긴 시련은 끝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벗겨지고
악을 꾀한 이는 스스로 파멸을 맞이했으며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이 정한 이치이자 세상사의 당연한 귀결이었지요.